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 속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소폭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역시 종가 기준 4월 26일 기록한 이전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FOMC 회의를 앞두고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코스피는 일주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소폭 상승하면서 3,252.1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종전 최고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특히 어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승 기자, 네. 다음 달 주 쉬운 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금 재계가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경제 5단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노동계 입장은 다릅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휴게 시간을 늘리는 꼼수도 만연한 데다 여전히 근로자들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하는 열악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늦출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과연 얼마나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슈인 직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당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제지 관련주입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오르면서 제지 업종의 주가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달 국제 펄프 가격은 톤당 925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60.87% 상승했고 전월 대비 70달러 8.19% 올랐습니다. 중국의 펄프 수요가 급증하고 코로나19로 냅킨과 종이 수요가 증가한 이유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제지업체들의 2분기 및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지 관련주에선 무림페이퍼가 23.9%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3,855원이었고요. 무림 SP가 10.3% 올라 3,890원, 무림 PNP도 8.01% 올라 5,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국일제지 4.59% 오른 종가는 5,920원이었고요. 신풍제지가 3.47% 상승하며 3,57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론 인터넷 대표주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3위 네이버와 4위 카카오의 순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63조 2,60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네이버에 불과 3천억 원 차이까지 따라 붙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커머스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 커머스와 합병하기로 했는데 네이버와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 공룡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카카오가 전장에서 5.17% 올랐습니다. 종가는 14만 2,500원이었고요. 네이버 역시 3.89% 올라 마감가는 38만 7천 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효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를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와 유럽의약품청인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제출해 기관의 정식 품목 허가에 한 발짝 더 다가설 방침입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2.8% 오른 15만 6,600원, 셀트리온이 5.8% 올라 28만 1,000원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93% 오르며 12만 3,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한미약품이 1.53% 올라 33만 1,000원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95% 올랐습니다. 종가는 85만 3,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론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주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이스타항공 인수 본입 차례 단독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광림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에 기존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림그룹은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고 주가 역시 급락했습니다.
관련주에서는 쌍방울이 17.7% 올랐습니다. 종가는 1,070원이었고요. 박림 역시 0.36% 오르며 종가 4,200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하림이 20% 급락했습니다. 종가는 3,545원까지 떨어졌고요. 하림 지주 역시 4.04% 하락해 종가는 1,7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종전 최고치를 소폭 웃돌았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81포인트, 0.09% 상승하면서 3,252.1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7일 기록한 종전 사상 최고치 3,252.12보다도 일주일 만에 0.01포인트 웃돌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6.28포인트, 0.63% 상승하면서 997.41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홀로 3,53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330억 원, 23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224억 원, 161억 원어치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반면 외국인은 35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0.6% 하락하면서 8만 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0.7% 떨어졌습니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 등 성장주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네이버가 3.8% 그리고 카카오는 5%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9% 올랐고요. 이날 셀트리온 그룹주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셀트리온 5.8% 상승했습니다. 반면 LG화학이 2% 약세, 현대차 0.2%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종이목재 업종이 3% 강세를 나타냈고요. 서비스 업종도 2% 이상 올랐습니다. 그밖에 의약품 업종도 2% 가까이 올랐고요. 전기가스, 비금속 광물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증권업종과 금융업종, 보험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10위권 내에서 CJ, E&M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9% 강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2% 넘는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밖에 카카오게임즈 2% 강세, 펄어비스 3%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 또 HLB 0.3% 상승이었고요. 시젠 5% 강세였습니다. 알테오젠도 3% 넘게 올랐고요. SK머티리얼즈 0.3%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CJ, E&M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5원 9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16원 7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FOMC 그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도 종전 최고 기록을 깨면서 사상 최고가,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더라고요. 예. 어제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한 주 동안은 이제 그 물가 지표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었습니다. 네네. 미국의 CPI가 그랬고 중국의 PPI가 다 그랬습니다. 다 뛰어넘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고 우려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미국의 장기 금리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안드레일리가 좀 지속됐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방탄 시장이다. 모든 그런 악재들을 다 튕겨져 내고 있다라고 예. 표현을 하고 있는 좀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또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이제 이런 한 주가 지나갔고요. 어제는 이제 거꾸로 좀 미국에서 이제 FOMC를 앞두고 채권 장기물 자체가 한 2%대 이제 상승세를 좀 다시 나타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관망세, FOMC를 앞두고 전반적으로는 좀 관망세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주식시장 자체는 뭐 물가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예,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빠지면서 채권 시장이 지난 한 달간 많이 상승을 했고요. 말씀 예. 주신 대로 저 밑에 보면은 나스닥이 기울기는 저 이제 순서는 저 아래쪽에 있지만 기울기가 네. 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연초 위에 보면 유럽 시장이 지금 제일 좋고 S&P 500, 한국 코스피, 나스닥 100, 중국 이런 순서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는 이제 수출 지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10일까지 수출 지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 지표 자체가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적이 없었던 식으로 예. 계속 지금 5월 달이어 6월 달에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10일까지라서 아직은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10일까지가 헤드라인으로는 40%, 41% 정도 증가했고 보시면은 그 조업일수 감안한 걸 봐도 한 33%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주력 업종들의 제품들이 다 잘 나가고 있고 지역으로 놓고 보면 모든 지역으로 다 중국, 미국, 유럽, 베트남, 일본, 중동까지 모든 분야로 그 지역으로 다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출량이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운임 지수도 다시 급등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당장 수출 일선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렇죠. 일들인데요. 이게 이제 유럽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운임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차트에 나와 있지만 작년 한 4, 4분기에 비해서는 지금 상하이에서 노테르담 북유럽으로 가는 게 거의 5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그 제품 가격을 한 2% 이상 더 끌어올렸다. 운송 비용이 늘어난 것만으로도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단기에 해결이 되지 않을 걱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좀 앞으로도 이것이 당장 그 해운 업종에야 플러스가 되겠지만 전 세계 경제 전반에는 점차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생산 단가를 또 높일 수도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해운 운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항만에서의 그 적체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이게 저희 2월, 3월, 4월 한 3번 정도 체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롱비치 서부 그 항만에서 배들이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물건을 못 내려갔고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한 9, 10월까지만 해도 그 기다리던 정박한 배가 한 2-3대밖에 없던 것이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2월 달 초에 거의 40대까지 늘었다가 지금 현재로는 한 20대 전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적체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걱정이냐면 지금 미국의 전통적인 물동량 급증되는 네. 성수기가 7, 8월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늘어나면 해운 운임이 다시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재고 수준이 내려가고 이런 악순환이 좀 다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계속 이것이 언제 해결될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올해 말까지도 해결이 좀 어렵지 예. 않겠냐라는 이제 지금 예상이 계속 좀 더 뒤로 밀려나가는 해결이 되는 타이밍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건데 그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수요 회복이냐 아니면은 공급 쪽에서 차질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공급 쪽에서 뭔가 좀 차질이 생기면서 이 생산 단가라든지 아니면 구매자 관리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발 공급망 중단 뭐 예. 이런 것들 이슈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수요가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지금 그러니까 종합 PMI의 가격 전가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다 지금 판매가로 다 넘기는 거죠. 네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보시면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유로존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그 공급망 중단과 관련된 이슈 자체가 세계 물가를 끌어올리는 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지난 5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지난 5월 달 숫자 자체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정도의 숫자였거든요. 원래 시장에서 예상은 헤드라인은 한 4.7%였는데 5%가 나왔고요. 코어, 그러니까 핵심 CPI 자체는 그 예상치가 3.5였는데 3.8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좀 높은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핵심 CPI 기준으로는 1991년 이래 거의 뭐 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겁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러한 그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양시장 오름세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FOMC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어제 국내 증시 역시도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뭐 시장은 이제 약간씩 뭐 장중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뭐 상승 흐름을 좀 견제할 거라고 보입니다. 어제도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장중에 약간 좀 흔들렸지만 5일선 좀 추세를 유지를 하고 어제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뭐 현재 이제 그 미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FOMC 이벤트성에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조금씩 불거지면서 아마 다우가 조금 조정을 좀 타고 있는데 이제 아마 우려감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연내 이제 테이퍼링이나 뭐 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마 이를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런 이슈가 약간씩 좀 불거지기 때문에 약간 좀 장중에 흔들리는 좀 모습이 좀 나왔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제 그 제약바이오의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 좀 강세를 붙였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 레킨주나주 지금 임상에 대한 이제 효과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어제 발표가 또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의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가격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탔고 또 이제 공매도가 이제 5월 이후에 재개되고 나서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쇼커버링 가능성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급 완화가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시총 1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게임주들이 좀 강세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지금 코스닥이 좀 강세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기술주들이 좀, 다시 조금은 이제 분위기상 이제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기술주들 또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번 주에 뭐 수소하고 전기차 이제 정책적인 부분 얘기도 좀 잠깐 나왔어요.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사실 가격적으로 지금 좀 매력이 크거든요. 뭐 성장은 계속 되는데 작년 이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쪽에도 좀 관심도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기술주와 2차 전지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시장은 뭐 장중에 약간 좀 흔들리더라도 상방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도 없고 미장이 약간 흔들리더라도 뭐 지금 기술주들 흐름이 괜찮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비트코인 얘기인데요. 비트코인이 이달 들어서 4천만 원이 붕괴됐다가 3,600만 원까지 내려갔나? 그럴 거야 아마. 4천만 원 붕괴됐다가 지금 이달에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테마성은 좀 사실 뭐 단기성이 요즘 뭐 빠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 부분은 아니지만 또 이제 비트코인이 좀 회복을 하기 때문에 상트사라든지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지수보다는 지금 업종이나 아무래도 이제 중기 포지션은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성장, 그다음에 가격적인 매력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된 부분들, 수급 완화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단기 트레이딩은 역시 이제 이슈나 테마가 이제 붙으면 한 2, 3일 정도 급등이 나오니까 그쪽에 이제 막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뭐 계속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를 보지 마시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는 좋은 종목들 좀 싸게 잡아간다 조정 때 그렇게 좀 포지션을 좀 길게 잡아야 되고 단기는 이슈나 테마 쪽에 집중을 하셔야 아무래도 단기 폭발력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선별 압축하는 법은 그렇게 좀 전략을 잡으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0.29% 오름세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 3,261포인트. 이미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장중 고가 기준은 3,266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장중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강보권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99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장에서 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0.37%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8,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 가까운 반등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9,500원. 그리고 어제장에서 플랫폼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이미 뭐 카카오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도 60조를 돌파해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와 시총 격차를 줄이고 있는 과정인데 네이버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87,700원이고 카카오는 0.7% 또다시 상승 행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4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 어제 소폭 내림세로 마감이 됐었죠. 오늘은 반등이 예상됩니다. 0.2%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38,500원이고요.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53,000원. 자, 그리고 어제 또 셀트리온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었죠. 레키로나주 관련 이슈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셀트리온 오늘도 0.7%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5,000원. 그리고 어제 셀트리온 제약이 12% 넘는 급등을 나타냈었죠. 오늘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7,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2차 전지 관련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오늘 1%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현재 83,700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오늘은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SK이노베이션도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반등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앞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또 저희가 호가를 좀 체크를 해봤고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었는데 오늘은 펄어비스 3%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게임즈도 0.3%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시젠, 알테오젠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시젠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만 알테오젠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던 CJ ENM 오늘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5,9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저희가 이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 금리는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향후 3개월 연말까지 시장을 주도할 가장 핵심 그런 변동 요인
키 드라이버는 결국은 금리일 겁니다. 그래서 네. 금리에 대한 해석,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매우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계속 오늘 제가 이제 이후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의 이제 실질금리, 보통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갖고 계산을 하는데 네. 장기로 보려다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긴 지가 한 20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에서 미국의 CPI 증가율을 뺀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 5월 달 걸 계산했을 때 지금 1970년대에 2번 하락했던 레벨까지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한 4%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경기가 회복된다는데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더 심하게 빠졌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이 어찌 보면은 제대로 된 가격 반응을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는 대목이고 예. 이 동상은 이렇게 되면 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금은 거의 반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의 그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정상적인 그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채권 시장 반응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채권 투자자분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지금 낙관적이다.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싶고요. 제가 아마 지금 3주 연속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채권 스프레드 관련해 갖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저번에는 채권 투자 등급 채권 스프레드가 역대 최저로 되게 낮다 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엔 투기 등급체입니다. 예. 트리플 C라고 되는 그런 투기 등급체 언제든 이제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채권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까지 낮았냐 보시면은 지금 과거 이제 한 20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찌 예. 보면 채권 투자자들이 너무 낙관적인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 예. 그리고 연준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고 낮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낮기는 어려우면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통은 생각합니다. 이게 투기 등급 스프레드라고 하면 좀 올라가줘야 정상인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수급 이슈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현재를 이제 펀더멘탈을 반영한 적정 가격, 적정 금리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수급 때문에 단기에 급락 급등을 할 수 있지 아,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 차트가 뭐냐면 위에 짙은 파란색이 미국의 10년물 금리고 밑에 지금 붉은색 선이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표현한 겁니다. 아래에 지금 점선을 뚫고 내려왔다는 거는 과매도됐다라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많이 팔렸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소위 그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에 나오면서 그 장기 금리가 높은 물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는 숏 커버링 효과가 컸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미국채 시장에 계속해서 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내도 중요하지만 미국 외에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 이것이 아직 견조하다라는 네. 건데요. 거기에 그 키포인트는 달러 해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 해지 비용 이것이 지난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그 미국의 그 이제 국채 10년 지금 보시면은 네. 네.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보시면은 아마 지난 6년 내에 보시면은 아마 유로 기준으로는 0.6 그 그다음 앞장의 화면을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 네네. 국채 금리 하락 자체가 달러 해지 비용이 낮기 때문에 좀 네네네. 나타나고 있다라는 예, 부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유로 기준으로는 지금 0.75%, 예. 그다음에 yen 기준으로는 0.38% 보시면은 2017년, 18년도의 최고점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대 가던 것들이 지금 거의 그 기준으로 보면 한 10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그 미국,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의 채권 투자자들의 그러한 이제 그 소위 해지 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 이게 뭐냐면 미국의 지금 금리가 1.45% 수준인데 저 아래 보시면 일본은 0.03% 현재 네. 그 독일은 마이너스 0.27%인데 이거를 해지 비용을 빼고도 보시면은 유로로 0.7, 그다음에 yen 기준으로는 1%대 여전히 자기 나라보다 높습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해지를 하고도 비용을 감수하고도 충분히 들어올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과 일본의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사실 뭐 연준의 그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그 말을 좀 믿는 것 같아요. 네. 예. 결국 이제 채권 투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이 차트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봐왔었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내년 말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첫 네. 인상할 거다라는 그 확률이 거의 80%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6월 달에 들어오면서 쭉 떨어져 갖고 지금 그럼 저희가 금리 네네. 이야기 또 중요하니까 좀 개장하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6월 15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오늘 밤쯤이면 나올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면서 하향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성장주가 강세를 나타냈고 미국 쪽에서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보합권입니다. 강보합이네요. 3,256포인트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입니다. 999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은 보합권 출발인데 자, 우상향이냐 아니면 조금 쉬어가느냐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떨어졌던 종목들이 오늘은 일부 저가 매수세 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0.37% 상승하면서 88,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올라갑니다. 0.7% 상승, 1%까지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1% 강세네요. 지금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게 되면 오늘도 카카오는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143,500원이고 네이버는 좀 쉬어갑니다. 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5% 강세입니다. 129,000원. 사실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카카오가 시가총액 지금 순위가 역전이 됩니다. 네이버와 시총 격차를 계속해서 줄여내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3위까지 올라옵니다. 143,000원이고 네이버는 오히려 오늘장에서 약세입니다. 0.6% 하락으로 384,500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하락입니다. 0.59% 내림세로 848,000원이고 자, 그리고 현대차 0.6% 떨어집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오늘은 반등이죠. 1% 상승으로 837,000원. 그리고 삼성 SDI도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내림세입니다. 28만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좀 쉬어가고 어제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 올라가고 이런 와중에도 카카오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좀 줄어드네요. 카카오도 지금 약간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역시 셀트리온 그룹도 어제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은 좀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내림세로 123,000원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1% 약세입니다. 154,1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 오늘 0.5% 상승 중입니다. 5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업이 있습니다. 현재 보합으로 64,200원. 에코프로비엠은 호가와는 좀 다르네요. 약보합권이네요. 189,000원. 그리고 시젠 오늘 1% 상승세 이어갑니다. 66,800원. 지금 나흘 연속 오름세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도 지금 수급 매수세가 유입이 되네요. 시젠 66,800원이고 알테오제는 하락입니다. 1% 약세로 77,000원. 이 가운데 SK머티리얼즈 상승세입니다. 31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65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4억 원, 332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매도 우위긴 합니다만 전기전자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섬유 의복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앞서 저희가 기업 이슈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쌍방울이 24% 급등이고 지금 이스타 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이런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쌍방울 강세고요. 비비안도 3% 강세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섬유 의복 섹터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쌍방울의 모해사죠. 광림까지도 오늘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전기전자 섹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LG전자까지도 1%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기전자 섹터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서 의료정밀 섹터도 오름세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31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241억 원, 5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80전 상승한 1117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센터장님 앞서서 저희가 이제 채권 시장에서조차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베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더 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시장이 갑자기 한 3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표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특히 지금 6월 달 들어오면서 갑자기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배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회복되고 연준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를 조금씩 소위 이제 냄새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매우 완화적으로 이제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말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에 대한 확률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80%대에서 지금 6월 들어와서는 50%대까지 급락을 하는 정도로 매우 이제 소위 어커머데이티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 친화적으로 연준이 계속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 2%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봤을 때 보면은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맞습니다. 좀 다를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역사로 돌아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연준의 이제 두 가지 맨데이트, 최대 고용, 그다음에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는 연준의 소위 설립 목표 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이제 파란색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고요. 그다음에 붉은색 선이 CPI 증가율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번에 보시면 지금 4% 5%대로 올라오면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차감한 게 아래의 검정색 선인데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폭이 급락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로 해결이 되겠죠. 소비자 물가가 다시 급락해서 떨어져 갖고 0이 되거나 아니면 소위 기준금리를 끌어올려 갖고 0을 만들거나 어느 게 쉬울까 봤을 때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일시적이라는 것들이 점점 약화가 많이 된다면 방법은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채권 투자자들의 지금 방향성 자체는 너무 한쪽으로 배팅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너무 일시적인 거라는 거에 배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은 미국 금리 자체가 이제는 더 떨어지기보다는 일단 좀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심플하게 그냥 경기가 지금 이제 작년 코로나를 딛고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풀었고 그걸로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금리는 오히려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는 좀 서로가 안 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작년 한 8, 9월을 바닥으로 지금 원래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고요. 우상향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2월, 3월에 그 올라오는 추세를 뚫고 오버슈팅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4월, 5월, 6월 들어오면서 지금 기존에 올라가던 상승세로 복귀 내지는 회복을 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방향성 자체, 우상향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틀어졌다, 다시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금리 수준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재의 CPI 레벨과 과거에 그 당시에
나타났던 소위 이제 시장 금리를 보였던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차트를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지금 Y축이 미국의 10년물 명목금리고 X축이 핵심 CPI 레벨입니다. 지난주에 거의 이제 한 2.8%, 3% 안 되던 게 지금 3.8%까지 좀 올라와 있죠. 예. 이것이 지금 맞다면 현재 만약에 그 CPI가 맞다면 명목금리는 거의 5, 6%가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게 과도하게 일시적인 게 감안하더라도 이게 좀 일정 부분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의 금리 자체의 방향성은 연말에 2%를 넘어서고 내년으로 갈수록 3, 4%대로 이제 점점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현재의 그런 물가 수준에서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일단은 미국의 뭐 국채 금리를 봤을 때는 지금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뭐 미국 쪽에서 성장주가 다시 올라가고 또 그동안 가치주가 또 많이 올라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를 좀 다시 봐야 된다. 순환매 차원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그 시세 봤지만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금 그 좀 상위권으로 시총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지금 금리 하락, 성장주 재투자에 대한 빌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많이 회복이 됐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가 뭐냐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PER의 프리미엄 레벨입니다. 이제 두 개를 나눈 건데 네. 위로 갈수록 성장주가 비싸게 거래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지금 가치주가 이제 좀 나아지는 모습인데요. 예. 자, 그러니까 평균 한 50년 평균이 한 54%인데 이게 한때 높을 땐 지금 130%까지 갔다가 지금 70%까지 많이 회복은 됐습니다. 하지만 네. 여전히 성장주가 장기 평균에서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예상대로 금리의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으로 계속 간다면 저것이 좀 더 해결이 빨리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성장주 플레이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네.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평균보다는 지금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는 상태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뭐 가치주라든지 경기 민감주가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예, 여전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이제 그 글로벌 PMI 중에 이제 재밌는 지표 중에 하나가 당연히 예상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면 그 지금 세계 PMI 생산 지수 중에 지금 관광 및 레크레이션 이게 녹색입니다. 그다음에 운송 지금 그 오렌지색인 지금 운송인데 보시면은 전 고점을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뚫고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 더 늘어나면서 네. 활동량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저 자체가 억눌렸던 그러한 여행 수요나 운송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경제 재개 수에 관련돼서는 계속 좀 좋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일단은 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또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 지금 결국 지난주에 사실은 미국의 채권 금리 하락에도 좀 일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연준과 마찬가지로 ECB가 지난주 회의에서 매우 그 소위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걸 천명을 했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1, 2월 달 레벨보다 3월, 5월 달 레벨의 그러한 채권 매수 레벨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을 계속 좀 유지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 자체가 그 시장 자체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돈이 더 계속 풀리는구나라는 것들로 좀 안도 랠리 미국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랠리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유럽 자체의 경제 지금 회복 속도도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경제 전망치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럽이 사실은 올 1, 2월 달만 해도 이제 3차 재확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맞아요. 예. 지금 이제 해결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내년에 대한 그러한 그 경제 전망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21년도가 지금 3월 달이 파란색, 붉은색이 지금 6월 달 전망인데 4에서 4.6%, 그다음에 내년도는 4.1%에서 4.7%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그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대략 한 15% 전후의 그러한 상향 조정인데 이것 자체는 유럽 경제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이 그 선진국 증시 내에서는 이제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혹시 22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좀 뭐 바뀐 상황이 있을까요? 예, 오히려 이제 그 생각이 좀 더 강화됐다. 오히려 예.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현재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고 연초 이후에 지금 지수 상승률로 봐도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 안에서 유럽 내에서도 보면은 전체 시장 안에서도 보면은 경기 민감주의 대표인 결국은 은행 업종의 이제 매력도가 매우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고요. 보시면 지금 붉은색 선이 스톡스 유럽 600 지수 시장 전체의 그 밸류에이션입니다. PER이 한 17배 정도 거래되는데 은행 지수는 보시면은 10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 은행의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지금 전체 시장에 비해서 매우 할인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서 유럽 지수 안에 업종 안에서도 은행 업종이 매우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경기 민감주 가치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은행주가 더 매력적이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초 이후에도 제가 미국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되면 은행이 넘버원이다 말씀드렸는데 유럽도 똑같고요. 이제 좀 시작됐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이제 짙은색, 검정색 선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회복과 같이 가는 거죠. 거기 밑에 이 붉은색 선이 유럽의 전체 지수 대비 은행주의 상대 성과거든요. 지금 유럽 지수가 올라가는데 은행의 상대 성과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 올해와 내년에 유럽의 경제 전망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 업종의 지수의 성과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미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럽 은행도 좋겠습니다만 미국 은행은 어떨까요? 미국 은행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전 당연히 미국 은행도 예. 미국 내에서 전 투자를 한다면 그 금융주 투자를 계속 좀 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미국 은행주를 투자할래 아니면은 유럽 은행주를 투자할래 그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유럽 은행주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해서 2010년, 12년까지는 미국이랑 유럽이랑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짙은, 그러니까 검은색이 유럽이고 유럽은행이고 붉은색 선이 S&P 500 미국 은행인데요. 지금 이게 소위 이제 피그스 유럽 그 소위 그 위기를 겪으면서 네. 벌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한 7, 80%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유럽이 지금 이제 아마 9월 달 정도 되면은 유럽이 지금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네. 이걸 풀어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 이미 풀었고요. 예.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아마 10월 내년으로 갈수록 유럽 그 은행주의 배당도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듣고 보시면 저 지난 한 10년간 벌어졌던 저 갭 자체가 예. 축소가 된다면 미국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유럽 은행이 올라가는 속도가 당연히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듣고 보신다면 가치주 컨셉, 그다음에 경기 민간주 컨셉, 거기다가 지역으로 유럽을 이 세 개를 다 묶은 거로 본다면 유럽 은행주가 이제 결국은 공통 분모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그 드립니다. 피그스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그 이탈리아 은행 그 위기로 인해서 그 남유럽이 다 영향을 받을 거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맞습니다. 당시. 예. 근데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 구간이니까 이제는 투자할 시점이다.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OMC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뭐 결과가 나올 겁니다만 사실 시장에서는 뭐 연준이 이번에도 사실은 그냥 큰 뭐 기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점도표를 오히려 예의주시해야 된다. 여기 점도표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언제쯤 예상하는지 그 의원들의 그 점도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점도표는 이제 가면 갈수록 뒤쪽에 예. 그러니까 2014년도 뭐 15년도까지 이렇게 뒤에 몰려 있던 것들이 점점 앞으로 지금 당겨지는 그렇죠.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 보고 있고요. 아마 2023년도에 점도표가 조금 더 많이 찍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개월 기준 그러한 그 핵심 CPI의 증가율을 이제 지금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그 20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거의 1982년도니까 거의 50년대네. 네.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8.3% 찍혀 있죠. 결국은 그 이후에 이게 약간 풍자한 건데 여기에다 대고 우측에 보시면은 유럽 계속 그 연준이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얼굴 표정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웃다가 위로 갈수록 점점 얼굴이 그 상당히 공포로 바뀌는 이제 약간 그런 울상으로 바뀌네요. 예, 이제 울상으로 바뀌는 모습인데 이게 왜 이런 식의 이제 풍자를 하냐면 1970년대 연준이 똑같이 대응을 했거든요. 그때도 일시적이다 했다가 예. 실기하고 대인플레이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줬던 그러한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그 상황을 좀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로 앞으로 놓고 봤을 때 연준이 당장 태도 전환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그 소위 말하는 그 테이퍼링과 이런 거 관련돼서 점진적으로 가긴 갈 텐데 혹시 이러다가 이제 실기할까 봐 우려된다라는 것이 저런 풍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반면에 또 약간 더 젊은 층 세대들은 금리 인상을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결국은 그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온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거다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서 소비자 심리 지표를 계속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인데 나이별로 그러니까 20대 30, 40대, 그러니까 20대, 40대, 50대 이상을 갖고 봤을 때 내년도에 5%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걸 우려하는 예. 비중을 보시면은 연배가 높을수록 지금 높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걱정을 하는군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높았던 물가 수준을 경험한 고물가 시대를. 예, 기억이 있는 예. 거죠. 저만 해도 제 어렸을 때의 그 평균 시장 금리는 1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럼 저축만 하면은 10%의 이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10% 12%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1, 2%에서 지금 고민들을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20대 전후분들은 지금 1, 2%의 금리에 지금 생각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히 보시면은 1980년대, 7, 80년대로 가시 보면 나이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제일 걱정한 5% 이상 물가를 걱정하는 게 20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예. 30대, 50대로 내려옵니다. 그때는 결국 이렇게 보시면 그때는 태어나자마자 예. 그때 20대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고물가를 겪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네요. 5%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재 조금 젊은 세대 분들, 20, 30대 분들이 이 고물가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시거나 대응하실 때 쭉 참고하셔서 과거를 한번 공부할 필요가 꼭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네이버, LG전자, 셀트리온, 효성TNC, CS윈드 매수를 했는데 오늘 효성TNC하고 LG전자가 상승 중이죠. 자, 그밖에 LG노텍, 현대, 로템, 하이브, 농심, HMM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LG 이노텍 오름세고요. HMM 하락입니다. 그리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셀트리온, 한국전력, LG노텍, HMM인데 역시 LG노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로보컬을 받으면서 오늘도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밖에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퓨얼셀, 현대, 로템, 그린케미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LG전자, 두산퓨얼셀, 그린케미칼이 올라가네요.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 여전히 강보합권입니다. 지금 현재 3,25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이네요. 995포인트입니다. 오늘 6월 15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일본의 일방적 취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당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 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 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 회담마저 끝내 응해오지 않았는데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독도 방어 훈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일본은 우리나라가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해왔지만 이를 이유로 당초 합의한 회담까지 취소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가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스가 총리가 국내 정치적 고려로 한국과 대화보다 비판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번에는 글씨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이 대표의 자전거 출근이 화제를 모으더니 이번에는 글씨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난해 4월 총선이 불법 선거란 주장으로 이 대표와 대립했던 민경욱 전 의원이 이 대표가 대전 현충원의 방명록에 남긴 글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민 전 의원은 문장의 주어와 수어 관계가 호응하지 않아 어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글씨 하나는 명필이라며 글씨체를 알아보기 어렵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인천 연수울 재검표입니다. 작년 인천 연수울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던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2,900여 표 차이로 패배를 했고 선거 당일 투표에서 3,000여 표 차이로 앞서다가 사전투표 결과가 집계된 이후 결과가 뒤집혔다며 사전투표 전산 의혹 등을 주장해왔는데요. 이번 재검표에서는 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검증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 전 의원 측은 QR코드를 스캔하고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따져본 뒤 재검표 때 사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정경심 아들 혼내는 녹음 파일입니다.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PC의 위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이른바 표창장 PC를 사용한 장소가 동양대가 아닌 자택이란 증거로 정 교수가 아들 조모 씨를 훈계하는 녹음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정 교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지난 2013년 1월에 녹음됐다는 해당 녹취 파일 일부를 재생했는데요. 그러면서 훈계 도중 남편 조국 전 장관이 문을 열고 들어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자택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은 스마트폰 같은 기기로 녹음돼 PC로 넘어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오늘 일괄 지급됩니다. 총 114만 가구에 5,208억 원 상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가구당 평균 4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54.1%, 헛벌이 가구 40.5%, 맞벌이 가구 5.4% 순입니다. 국세청은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요건이 부합하는 114만 가구를 선정했으며 법정 기한인 6월 말일보다 보름 앞당겨 오늘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1,300만 명 달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1차 백신 접종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미 예약된 인원이 예정대로 접종한다면 오는 16일 1,300만 명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예상보다 2주일 정도 빠른데요. 다만 이번 주 접종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부터는 소규모 1차 접종과 화이자 2차 접종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접종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잔여 백신 물량도 동나게 된다면 이른바 백신 보릿고개 현상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식염수 맞은 장병들입니다. 국군 대구병원에서 지난 10일 장병 486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는데 알고 보니 6명에게는 식염수만 들어있는 주사를 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백신 수와 접종자 수를 체크한 결과 사용하지 않은 백신 한 병이 발견된 건데요. 대구병원 자체 조사 결과
백신에 식염수를 섞는 일을 전담하는 직원이 실수로 다 쓴 백신 용기에 식염수를 채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6명을 특정할 수 없어 같은 시간대 접종한 21명 모두에게 재접종을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20대 수년간 경비원 갑질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대로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이모 씨를 해당 아파트 관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 방해와 폭행,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입주민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에어컨 수리를 아파트 관리소에 지시하는가 하면 욕설에 경비원들에게는 개처럼 지져보라는 말까지 하는 등 수년간 갑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경비원들이 이 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 씨는 이들을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폭언을 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전면 시행에 돌입합니다. 재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이미 3년간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노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 52시간제 어떻게 풀면 좋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영권 대표, 한국보건사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제 5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말지를 두고도 지금 말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 좀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계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기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몇 번 연장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네. 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준비가 거의 전혀 안 돼 있다. 그럼 이 계도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또 1년 시간 벌었다. 그래서 매맞을 시간을 1년 늘어갔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굉장히 좋죠. 우선 근로자들 저녁이 있는 삶, 그래서 워라밸을 보장한다는 것 네. 측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줄므로 추가 고용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좋은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중견기업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보면은 근무 시간 단축으로 말미암아서 소득이 줄어드니까 저녁에 투잡을 뛰는 택배 기사를 한다든지 대리 기사를 뛴다든지 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기업들 경우에 고용이 늘어났습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 고용 참사를 할 정도로 고용이 많이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 52시간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냐면 이 제도 자체가 순진하게 정말 그냥 선한 의도로 시작됐지만 현장 특히 중소기업의 실정을 너무 모르고 도입한 제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근로자들,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초과 근무 수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주는데 무슨 그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 해야죠. 그런 걸
캐치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 입장,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불 여력이 없습니다. 추가로 종업원들을 또 고용하게 되면 많이 기존의 인력을 몇 시간 더 일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인력이 늘어나면은 그 인력 중소기업들이 그런 추가로 그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걸 간과하고 그 선한 어떤 정책적 취지만 가지고 밀어붙인 것이 계속 이렇게 대기업은 크게 문제 없이 뭐 이렇게 됐지만 중견기업들은 이미 상당히 고통을 고수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만일에 중소기업에 이걸 강제로 도입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시장에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계도기간이라고 준비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별로 지금 준비는 안 하고 있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어떤 입장들이 많은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1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경기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뭐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중소기업 활동이 조금 좀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원래 한 47,000명 정도 들어오게 했는데 그 1%에 400명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요하게 되면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거의 조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계도기간 뭐 1년 연장하는 건 저는 찬성이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현재대로 내년에 1년 돼 그러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인 제도의 어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 개선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보느냐 하는 그런 뭐랄까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근로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 개선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미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준 상황이고 여기다가 또 유예 기간을 줬을 때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우리에겐 현실이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실망감을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는지 좀 이게 참 첨예한 이슈긴 합니다. 참. 예, 그렇습니다. 뭐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노동 시간이고 그렇죠. 회사에는 생산성이라든지 수익의 창출의 뭐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임금이고 삶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2019년 기준으로 1967시간입니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한 노동자들입니다. 2016년까지 우리가 2,000시간이 넘었다가 이제 조금 줄기 시작하는 이런 구조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노동 시간을 줄이면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산업재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권인데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피하다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2017년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킬 때의 고민은 장시간 노동 해결하자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일자리 81만 개 만들고자 하는 그 지지 속에서 20만 4천 개 정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다 이런 판단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독일의 사례라든지 뭐 네덜란드나 뭐 서구의 사회적 합의를 한 사례들에 보면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같이 살자 이런 취지였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현실에서는 뭐 지금 52시간으로 이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뭐 그다음에 중견기업들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했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이제 최저임금 영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체로 자동화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훨씬 더 세진 측면이 있고요. 임금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긴 하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가장 뭐 어려운 단위입니다. 지금 아마 사업장 개수로 하면 한 80만 개 정도 되고 실제로 대상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하면 한 800만이 넘어가는 근로자들이 이제 여기 노동시간 단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 이 단위가 이제 가장 어려운 단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에 노사정 경산호위에서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 3개월로 돼 있던 걸 6개월로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줬기 때문에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진행을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겹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측면이 뭐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디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같이 어우러 살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어쨌든 기업은 지금 이제 특히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나름대로 특별 연장 근로를 이제 내년 말까지는 한 주에 8시간을 더 할 수 있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뭘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요 대책들이 그동안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기업 규모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외 조항을 두거나 아니면 뭐 유예 기간을 두고 연장하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을 취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준비 기간을 줬지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시간을 좀 버는 정도, 뭐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법들을 같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에 맡겨놓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기업들을 굉장히 어렵게 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곧 시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 뭐 준비가 안 된 기업들 또 뭐 준비했지만 안 되는 기업들이 한 20% 가까이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지금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서 특별 연장 근로와 관련된 부분을 뭐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52시간으로 한 16시간 정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에 한 절반 정도를 노사 합의 간에 합의를 통해서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는 또 상당 기간 연장을 하면서 한 8시간 정도를 단축하는 좀 절충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은 기업의 여건도 어렵지만 사실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교섭력이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개입을 해서 그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이 기간 자체를 1년 6개월 이 적당하냐?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정도의 시기에서 기업도 노동자도 수용할 수 있는 시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 계도 기간을 준다는 게 앞서 김현학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그냥 단순히 시간만 미루는 타이밍만 시점만 미루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 시간 동안 계도라는 기간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실제적으로 줘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특별 연장 근로권도 노사합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게 또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다 보니까 뭐 노 측의 어떤 협상력에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우선 아까 이제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나라 OECD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갖고 제일 있다. 길다. 뭐 사실은 우리 주 52시간 근로 이야기할 때 뭐 정가의 보도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과연 정확한 통계냐 하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나라마다 사실 통계 집계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건 다 샘플링한 건데 샘플 방법도 다른 것이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자료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특히 정규직, 상용직 노동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은 굉장히 보호가 잘 돼 있고 비정규직은 보호가 굉장히 안 되는 그러다 보면 모든 통계가 정규직 중심이에요. 저도 외국에서 사업을 해봤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해고가 상당히 자유롭고요. 그래서 그 통계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 단기 알바 이런 사람들도 통계에 다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당연히 근로시간이 짧겠죠. 그러다 보니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물론 한국이 뭐 과거 우리나라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룬 거는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한 거고 지금 또 상당히 근로시간이 세계적으로 높은 거는 저도 사실일 것이 합니다. 근데 꼭 2위냐 1위냐 그거는 그 통계를 가지고 그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근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 자체는 그렇겠지만 사실 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뭐 전태일 열사도 잘 기억하지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정말 뭐 그런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뭐 그런 또 아니거든요. 개선이 된 건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뭐 우선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1년 정도 계도 기간을 두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지금 특별 연장 근로에 관해서는 우선 뭐 근본적인 제도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는 차선책으로 우선 이거를 꼭 30인 미만으로만 할 거냐. 30인, 40인, 50인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중소기업인데. 그래서 이 대상을 중소기업 50인 이하 중소기업 전체로 하고 그리고 그것도 특별 연장 근무도 꼭 내년 말까지 못 박을 것이냐. 이건 일단 연장을 기한을 정하지 말고 아니면 하더라도 일몰로 해서 3년 정도 해가지고 보고 근로여건이 개선되면 그때 뭐 일몰 시키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년 이것도 코로나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저는 일주일에 8시간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60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30% 이상 확 줄이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은 한 10% 남짓 주는 거니까 그래도 중소기업들 상대적으로 감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뭐 노사 합의로 한 거 그건 저는 찬성이고요. 아니면 노사 대표라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타협안으로 한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전체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마감된 주당 8시간이니까 네. 60시간 되지 않습니까? 포함하면은 마감 기한은 1년 반 이런 게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한 3년 정도 일몰 법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감 시간 두지 말고 2, 3년 정도 시행해 보고 뭐 문제가 많으면 그때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은 중소기업에게는 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원래 이렇게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거를 계획을 하고 계도기간도 주면서 차차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해왔는데 중간에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기업들도 어려움을 상황을 겪고 있고 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서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 노동시간 단축 문제하고 코로나로서 급속하게 어려운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발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뭐 중소기업들하고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저는 이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또 한편으로 사실은 통계 노출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상당한 우리 자영업이라든지 도급이라든지 이런 구조 속에서 비정형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훨씬 더 길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한편으로 이제 사무직과 네이버도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사무직과 관련해서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사실은 뭐 노동시간 엄청난 사무직들이 많습니다. 아마 방송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의 사무직들은 아예 아침에 8시 출근해가지고 퇴근 시간이 거의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했을 정도인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나마 이제 52시간이 들었으니까는 그나마 이제 뭐 노동시간이 좀 지켜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의 장시간 근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사용자들이 한마디도 입을 떼서는 곤란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뭐 우리가 자본이 있었으면 뭐가 있었습니까? 진짜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장시간 노동 이것으로 해서 한국의 성장을 이렇게 견인해 가지고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노동시간 관련된 통계를 갖다가 제가 뭐 들이대는 건 도저히 동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영세 사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노사가 합의할 수 있냐 이렇게 보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노동자가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취업자가 2,700만 명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650만 명 제외하면 2,000만 명 정도 중에서 거의 뭐 60% 정도의 노동자들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있고 그중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몇 프로냐면 0.1%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노동조합 만들 수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사실은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구조 속에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회사의 취업 규칙에 의해서 의존해서 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성을 가진 뭐 노사 교섭을 통해서 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여지고 뭐 그 열악한 현실이 노든 사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재정의 역할을 할 것인지 프랑스나 뭐 독일처럼 그러면 52시간 하되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재정이 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3년의 유예 기간 줬다는데 저는 좀 짧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그때 뭐 사측에서는 이 주 5일제 들어가면 우리나라 규모에서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했지만 2000년도에 노사정 합의하고 최종 시행될 때까지 2011년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 시행이 11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52시간은 뭐 3단계로 잘라가지고 300인 이상 그리고 50인 이상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이제 50인 이하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좀 제가 짧았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너무 노동시간 단축이 유럽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될 거다는 이런데 혹해가지고
현실과 관련해서는 좀 감안하지 않고 좀 더 섬세하게 잘라서 들어가시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인데 그건 잘못했다고 판단이 저는 뭐 충분히 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뭐 근로 시스템을 바꾸는다는 게 굉장히 단기간에 하기는 되게 어렵고 그 변화를 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뭐 노동자에게도 또 기업에게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치명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마 기업이 흔들려서 기업이 없어지면 결국 일자리가 또 없어져서 그건 또 노동자에게 또 다른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참 균형을 참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계속 그 늦춰오고 해왔던 그 노동 대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기업과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누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 노동 대책들 중에서 보면 최저임금 또 주 52시간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보면은 정부가 어떤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는 시점에 대한 관리, 현장에 대한 관리만 하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내용들은 별로 들어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준비가 같이 병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근로 환경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격차라든지 아니면 박탈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업도 생각하고 또 아까 그 특별 연장 근로라든지 이런 그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네. 실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에서의 실효성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니면 뭐 지방노동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좀 방안을 좀 같이 만들어가지고 지역 단위로 어떤 그 적용 대상 기업들에 대한 노사 합의가 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아까 신규 일자리도 말씀하셨지만 대체 인력과 관련된 툴을 좀 지역에서 운영을 해서 네. 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주 52시간제를 뭐 위반한다, 지킨다 얘기를 할 때 대기업들은 참 잘 지키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한데 최근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 아 그렇지도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뭐 주 52시간제 위반 정황이 드러난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네이버가 일자리 으뜸 기업이라고 해서 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정기 근로감독을 6년 정도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부가 뭐 방치를 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네이버가 잘 하다가 안 된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정 위원장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히려 생산직 근로자는 이런 주 뭐 52시간이라는 이런 근로시간 규정에 대해서 감독하기가 쉽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딱 지켜보면 되는데 사무직 화이트 칼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걸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요즘 노조에서는 메신저로도 오기도 하고요. 공공기업이 아니라 뭐 국영기업 이런 데는 정부 기준을 잘 따르니까 노조가 6시 되면 딱 그냥 컴퓨터를 꺼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경쟁이 치열한 민간 기업들에서 그런 것을 감지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면 사실은 그 기업의 도덕성이라는 자율 혹은 노조가 좀 액티브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IT 업계 저도 IT 업계에 종사를 해봤지만 이 개발 인력이나 이런 개발 한번 들어가고 그러면 뭐 밤새고 그렇죠. 그러다가 뭐 하다가 중간에 또 리듬이 끊겨버리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건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탄력 근로제로 해가지고 근데 절대 왜 사람이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절대 어떤 기간 내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을 두는 것도 맞고 근데 보면 네이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엄청나게 뭐 2달치 일을 하루 만에 뭐 이렇게 하라고 네, 업무 지시 자체가 되게 좀 지나쳤다. 그거는 뭐 굉장히 잘못된 거. 이거는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 자체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네네. 경영자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는 경영자의 경영 방침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저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보고 네. 당연히 일자리 어떤 기업 이런 거는 박탈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네이버 같이 굉장히 근무 조건도 좋고 급여도 좋다고 소문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는 가혹하게 저는 일불백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네이버가 잘할 거라 생각하고 근로 감독을 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광범위하게 사실은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뭐 늘 어겨왔고 지금까지도 어겨왔고 또 앞으로도 뭐 제일 지킬지와 관련해서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노조가 조금 활동을 했고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은 IT 업계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미미했고 또 한편으로는 첨단 산업이고 개발 등등과 관련해서 인력들과 관련한 이런 시간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뭐 약간의 용인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명확해져야 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인 모 전자회사도 네. 아침 8시까지 출근하고 그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생산 현장은 뭐 시급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무직들이나 연구직들 수원에서 서울로 마지막 버스가 11시에 있습니다. 밤 11시에. 그 근로시간 관련해서 아마 노동부에서 감독하면은 뭐 여지없이 많은 부분들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데 뭐 국내 최고의 기업도 그런 수준인데 IT 업계라든지 특히 이제 뭐 판교에 있는 실리콘밸리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는 판교 이런 데에도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뭐 대다수가 안 지켜지는 것이 그것이 뭐 회사 내에서도 그냥 간행처럼 뭐 팀끼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를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길게 봐서는 회사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뭐 금융권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6시 되면 PC 오프제를 도입해가지고 PC 오프제를 도입해가지고 이제는 딱 끄고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52시간 넘어가면 입력이 아예 안 되게 이렇게 돼 있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은 한 54시간 뭐 60시간 하는데 입력은 회사 PC가 52시간으로 딱 닫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런 거 나타나지 않는 이런 뭐 편법이나 꼼수도 발생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그래서 좀 줄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방안과 관련된 고민들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 정도 되는 그 국내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인기도 좋고 이미지가 좋은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근로 시스템에 대해서도 또 의문을 갖게 네.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근로시간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명명을 해주고 네, 일자리 했는데 으뜸 기업. 뭐 근로감독을 면제했다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지 예를 못했다는 들면 거죠.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네. 뭐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좀 면제해주거나 네.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세무조사라는 건 사실은 기업 운영에서의 투명성이나 성실한 과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사실 추징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 그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네. 이게 으뜸 기업, 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했다는 이유로 이 근로감독 자체를 이렇게 6년 동안 면제했다는 거는 사실은 정부가 일자리만 많이 만들면 노동자의 그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처럼 마치 그냥 방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뭐 일정 기간 뭐 보완책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로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 좋다고 알려진 기업에서 사실은 주 52시간제를 빨리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어떻게 실천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서 우선은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근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뭐 팬데믹 상황까지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던 게 아마 온라인 뭐 쇼핑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택배 배송도 횟수가 늘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택배 근로하시는 택배 노동자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뭐 다치거나 과로에 시달리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는 뭐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메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대기업은 사실 아까 네이버 같은 사례가 있지만 감독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중소기업보다 더 시급한 게 이른바 자영업자 혹은 비정규직 네, 제도권 개인 내에 사업자.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이 택배 노동자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함께 했지만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지위가 애매해요. 분명히 이런 보면 그대 택배 회사들이 일을 하층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단 말이죠. 택배 회사의 직원은 아닌 거죠. 지금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택배 기사들의 급여 수준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장시간 중노동을 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왜냐하면 거죠. 이 일량이 어떤 특정 지역을 제가 복종하고 있다 보니까 매일 그쪽에 택배가 올 거다니까 그러니까 휴일이 없죠. 그리고 뭐 일이 업무 양이 많은 지역 어쨌든 그 동네는 자기가 책임져 해야 되니까 무지무지하게 하루에 뭐 보니까 14시간 근무 시간 보니까 네. 그래도 주 6일을 일하고. 그런데 아무런 이런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이 자리에 논의했지만 제일 바람직한 거는 그런 노동자들 택배 회사에 꼭 정규직이 아니라도 그 근로자로 고용을 임금직 근로자로 고용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근로기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표준 노동 시간을 정한다든지 특정 작업량 배분 그래서 아무리 특정직을 독점하게 하지 말고 서로 뭐 이 업무를 나눌 수 있게끔 하루에 뭐 몇 시간 지금 52시간 당장직도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표준 근무 시간 60시간 정도 일하고 아마 업무 시간으로 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아마 작업량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선 택배 작업하고 배송 작업 분류하고 배송 작업의 양을 그것도 동네 아파트하고 또 단독주택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는 표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일단 뭐 그건 지금 과도기를 둬야 되겠죠. 처음에 어느 정도는 그거를 이제 뭐랄까 계도기간을 두고 나중에는 정부가 뭐 샘플링에서 직접 감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저는 시급하게 봐야 될 게 이런 개인 사업자들 보면 특히 이거 우리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들 편의점주 같은 이런 부분도 보면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알바생 내보내고 부부가 직접 밤낮 없이 24시간 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어떤 노동 폭사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정부가 제도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거리들여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주 52시간, 50일이라는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주에 뭐 80시간, 90시간을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은 많이 일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직설에서 토론할 때 제가 택배 노동자들 이대로 그대주면은 여러분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우리 산업화 초기에 이제 울산이나 거제에서 조선소 노동자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노동자들 뭐 10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120시간씩 일했고요. 현대자동차 초기에 막 주야 막 교대해가지고 새벽에 정말 아침에 이렇게 라인 타다가 나오면은 뭐 현기증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조선소 노동자들이 주고받듯이 우리 택배 노동자들도 100시간이 주 100시간이 넘게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아파도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독점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역의 담당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 구역의 담당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아프면은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도 일주일에 뭐 휴게 시간을 반드시 보장하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그걸 갖다 방치한다는 게 이게 2021년에 가능한가? 1980년도도 아니고 작년에 CJ 대한통운이 재작년에 2억 500억 났는데 작년에 1,400억이 났습니다. 물류회사들이 대박을 한마디로 말해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가지고 55조의 자본 이득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 속인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도 아니고 그냥 도급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출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전면적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자꾸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도 관료화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뭐 간접법으로 해결하자, 특별법으로 해결하자 이러면서 겨우 뭐 대체적인 전국민 고용보험입니까? 죽고 나서 뭐 보험이 뭐 필요합니까? 당장 지금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일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익을 엄청나게 남기는 사측이 있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성을 갖다 인정하면서 최소한 교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이 정도가 국가가 보내줍니까? 그걸 왜 통제하지 못합니까? 근로감독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들은
일주일이나 한 달 있으면 또 돌아가실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대로 왜 해결하지 못하는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저는 이유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근로시간,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줄면 수당이 주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라도 앞서 뭐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이제 일찍 일을 끝나면 투잡을 쪄서라도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근로시간 단축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그동안의 노동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급보다는 수당 중심 네, 기본은 작고 임금 체계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노동자분들은 사실은 절대적인 임금 자체가 일부 감소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실은 저는 당장은 절대적인 임금이 조금 감소할 수 있지만 아마 최근에 주 52시간을 먼저 경험했던 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나 또는 변화들을 살펴보면 아마 그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만큼의 어떤 삶의 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하셨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패턴으로 이제 삶이 좀 바뀌어가고 하는 게 장시간 근로로부터 벗어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만 그 기업에서 의존했던 임금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다른 어떤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들을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책적인 보완이 없다면 사실 평소에 벌던 임금 수준을 갑자기 줄어든다는 게 그 생계를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뭐 일을 줄여서 수당이 줄어드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요하지 않더라도 근로 여건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80년대 87년에 뭐 처음 직장 생활했는데 그때는 되게 야근하는 걸 당연하게 했었죠. 회사에 할 때도 밥 먹고 밤 10시부터까지 퇴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그때 전에 벌써 몇 년부터 뭐 대기업들은 대체 6시, 7시 정도 되면은 퇴근을 하더라고요. 또 과거에는 제가 처음에 사이트 설명 시절에는 우리가 최고로 러시아 오픽 타임에 트래픽이 많았는데 교통 트래픽이 많은데 지금 6시, 7시, 5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좋아지는 데도 있어요. 가게들 자영업자들 보면 옛날에 일요일 내렸는데 일요일 안 되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만 기대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전체적으로 법률도 해서 그런 여건을 낮게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산업 현장하고 너무 괴리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이런 주 52시간 근무제도 임금제도 마찬가지고 주당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정말 선언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갑자기 1년에 20% 올려버리니까 현장에서 악소리 나는 거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18%로 점진적으로 올려들어가면 크게 이제 문제는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또 60, 80시간을 52시간으로 20% 이상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대기업은 최저임금도 대기업은 적용이 됐지만 소기업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 근로시간이 확 줄면서 수입이 확 주는 것도 맞거든요. 절충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대기업은 워낙에 기본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 52시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뭐 52시간 플러스 8 정도에서 60시간 정도면은 수당이 줄어드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너무 많이 주니까 투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니 투자가 안 되고 조금씩 하더라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당을 받고 있는데 당장 생계를 위해서라도 투자를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조금 뭐 과거보다 진보됐지만 너무 급격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아닌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플렉스 과거 투자가 있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수당을 더 받게 하고 그런 정책적 지혜가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현실적으로 이런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현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강제로라도 쉬어야겠다, 쉬게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공휴일인데 제가 올해 달력을 보니까 올해 남은 휴일은 추석밖에 없더라고요. 네, 올해가 정말 휴일 기근인 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지금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이 추석과 설 어린이날인데 그리고 더 넓혀 가겠다는 쪽으로 지금 6월 임시국회에서 아마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서 아까 주 5일째 말씀 주셨는데 이제는 주 4일째 보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건들이 마냥 쉬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아마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는 방향성이 좀 좋을까 궁금합니다. 이제 노동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1967시간이고 50평균이면 1720시간 정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일본 1600시간 되니까 우리가 일본 근로자들보다도 한 2달 가까이 더 일을 하고 독일 근로자보다는 3달 이상 일을 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로일수가 많은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당장 좀 직장인들이나 뭐 노동자들이 당장 다르게 빨간 날 언제 넣냐고 봤는데 그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겹치면 이 부분과 관련된 아쉬움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크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체휴일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월요병이라고 있는데 휴일날 겹쳐가지고 쉬고 나면 그 월요일은 더 힘들거든요. 사실 정말 출근하기 싫을 정도인데 짧은 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하고 주일이 겹치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대체휴일제를 좀 도입해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 4일제와 관련된 논의들은 뭐 논의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가능하냐 노동시간 단축인데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말씀하시면 60, 80에서 52시간으로 주면 한 23% 정도 노동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임금은 따지면 30% 정도 줄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초과 근로 수당이 110%고 150%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심야에 하면 250% 받을 때도 있고 야간에 심야에 하면은 뭐 250, 뭐 야간 휴일 야간을 하면은 350%까지 받도록 이런 초과 근로 수당 받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이 급속하게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뭐 주 4일제라는 것은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 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시공단이나 강주공단에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노동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아웃사이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을 하거든 최저임금이라도 도만해가지고 올려줘가지고 뭐 시간을 몇 시간에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뭐 택배일하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 투잡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정의 역할을 안 해주는 이상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다 이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다 주사일제 논의가 지금 이제 물꼬를 트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새로운 그 변수의 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떤 근면, 성실 이런 것만으로 일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일제 논의는 좀 시급하다, 빠르다, 너무 이르다라는 관점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논의를 시작하는 거 자체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이렇게 뭐 전국동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일정기로 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질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5일에 대한 그 5일에 대한 논의를 하고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새로운 어떤 생활 변화나 사회 변화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뭐 대정의 역할이라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경험했던 대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써서 꼭 그리고 일수 자체가 뭐 4일 4.5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식을 인정하면서 조절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이라든지 이주 4일이라든지 또 다른 노동대책과 마찬가지고 또 처음 시행할 때 뭐 대기업 위주, 정부나 공공기업 위주, 공공기관 위주 이런 식으로 적용하다 보면 정말 어렵게 일하고 있는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다탈감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격차는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섣불리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사일제 논의를 하는 것 중에 부정적인 입장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꺼지는